폭우가 쏟아지는 밤 13살 소년 시우는 한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다급하게 선 고급 세단 안에서 놀란 태성그룹 윤태성 회장이 창문을 내렸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지우는 회장에게 외쳤습니다. 회장님 차에 도둑이 있네요. 제가 그 도둑 잡아드리면 얼마 주실 건가요? 그 순간 거짓말처럼 윤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거액의 해외 이체가 시작되었다는 긴급 알림이었죠. 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좋다. 네 말이 맞다면 1억을 주마. 대신 못 잡으면 넌 감옥행이다. 소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대체 왜 달동네의 가난한 천재 소녀는 감옥에 갈 각오로 회장에게 이런 거래를 제안한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라며 지금 시작하는 이야기, 우리 같이 들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서울 끝자락 재개발을 앞둔 낡은 달동네의 좁은 방 안에는 낡은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13살 소년 시우는 전기가 끊겨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어머니의 병원비 영수증을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시운의 어머니는 일주일 전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쓰러졌고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늘까지 밀린 입원비와 약값 3,480만 원을 내지 않으면 내일부터는 더 이상 치료를 계속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해왔습니다. 시우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3살 소년이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시우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한번 본 숫자는 절대로 잊지 않았고 복잡한 공식도 머릿속에서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천재적인 감각을 타고났습니다. 시우는 젖은 신발을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소년이 향한 곳은 태성그룹의 본사 건물 앞이었습니다. 시우는 며칠 전부터 이곳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늦게 퇴근하는 윤태성 회장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시운이 윤 회장의 차를 막아선 건 단순한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시운은 며칠 전 우연히 회장실 근처에서 심부름을 하던 중 윤 회장의 전담 기사와 재무상무인 오준혁이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숫자에 밝은 시운의 귀에는 그들이 나누던 계좌번호와 이체 금액 그리고 실행 날짜가 마치 커다란 글씨처럼 박혀 들어왔습니다. 기사는 회장을 모신 지 10년이 넘은 베테랑이었지만 뒤로는 오상무와 짜고 거액의 비자금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도로 위에서 시우는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급정거한 차 안에서 윤 회장이 창문을 내렸을 때 시우는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외쳤습니다. 차 안에 도둑이 있다고 자신이 그 도둑을 잡아줄 테니 대가를 달라고 말입니다. 윤 회장은 처음엔 미친 아이의 장난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장의 휴대전화에서 요란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해외 계좌로 순식간에 수억 원이 빠져나갔다는 거래 알림이었습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옆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던 기사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윤 회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련한 사업가인 윤 회장은 직감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을요. 윤 회장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소년에게 제안했습니다. 정말로 도둑을 잡는다면 1억을 주겠다고 하지만 만약 거짓말이라면 감옥에 보낼 각오를 하라고 말입니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시우는 차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가 빗물에 젖어들었지만 시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낡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소년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사가 미리 설정해둔 자동 이체 프로그램이 회장의 돈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범인이 숨겨놓은 디지털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단순히 도둑을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운이 들여다본 숫자들의 늪 속에는 회장조차 짐작하지 못한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에어컨 바람으로 서늘했지만 시운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아무런 말도 없이 팔짱을 낀 채 시운이 두드리는 계산기 소리만 가만히 듣고 있었지요. 시운의 손가락은 마치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빨랐습니다. 낡아서 숫자도 잘 보이지 않는 계산기 위에서 시운은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돈의 흐름을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운의 머릿속 한편에는 불과 1시간 전의 풍경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차가운 복도 바닥에 쭈그려 앉아 있던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칼바람 같은 겨울 공기가 스며들던 그곳에서 시우는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한 영수증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난 숫자 3,480만 원.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어머니의 생존을 결정짓는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 안의 정적을 깨고 시운의 낡은 바지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 진동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액정에는 서울병원이라는 4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시우는 전화를 받기도 전부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귀에 가져다 대자 수화기 너머로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어디세요? 어머니 산소 수치가 갑자기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아직 수술비 정산이 안 돼서 병원 쪽 승인이 안 나고 있어요. 오늘 넘기면 정말 큰일 납니다. 간호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기계적인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삐삐삐. 어머니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는 그 잔인한 경고음 말입니다. 시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지금 울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곁눈질로 소년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장 차에서 내쫓았을 법한 허름한 몰골의 소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소년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절박함이 노회한 회장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운전석에 앉은 기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기사는 태연한 척 앞만 보고 있었지만 백미러로 자꾸만 시운의 동태를 살피며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시운은 다시 계산기에 집중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값인 3,480만 원. 그리고 회장이 약속한 1억 원. 그 돈만 있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고 다시는 그 좁고 차가운 달동네 단칸방에서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시우는 기사가 조작하고 있는 태블릿 PC의 신호를 역추적했습니다. 기사는 다음 교차로에서 차를 세우고 미리 준비한 도주 차량으로 갈아탈 계획이었습니다. 시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윤 회장에게 아주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바로 차를 멈추지 않으면 이 차는 10분 뒤에 범인들이 파놓은 함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윤 회장은 처음엔 코방기를 뀌었지만 시운이 읊어대는 숫자들이 자신의 개인 계좌, 비밀번호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상을 삼킬 듯이 쏟아지고 있었고
시운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독촉 전화가 오고 있었고 차 안의 긴장감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소녀는 과연 이 숨막히는 계산을 끝내고 어머니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운이 나직이 속삭인 회장의 개인 계좌. 번호와 이체 금액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한 적 없는 극비 중의 극비였기 때문입니다. 윤 회장은 경악한 눈으로 소년을 쳐다보았고 운전석의 기사는 핸들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기사에게 차를 돌려본사로 향하라고 나지막이 명령했습니다. 소년의 말을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심산이었지요. 시우는 그제야 멈췄던 숨을 내뱉으며 낡은 계산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달려온 검은 세단이 태성그룹 본사 지하주차장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정장 차림의 회장과 빗물에 젖어 꾀죄죄한 몰골을 한 소년 시운이었습니다. 로비에 대기하던 직원들은 회장 곁에 선 낯선 아이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윤 회장의 차가운 눈빛 한 번에 금세 입을 다물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인 회장실에 도착하자 그곳엔 이미 재무총괄 상무 오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상무는 회장 옆에 서 있는 시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시운이 누구인지 묻지도 않은 채 회장에게 서류 한 뭉치를 내밀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해외 투자건으로 급히 승인이 필요한 자금이 있으니 도장을 찍어달라는 내용이었지요. 하지만 윤 회장은 서류 대신 곁에 선 시운을 가리켰습니다. 시운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오 상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소년의 머릿속에는 도로 위에서 들었던 기사와 누군가의 은밀한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시운은 껌을 팔며 길 위를 전전하다가 신호에 걸려 멈춰선 회장의 차 옆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사가 창문을 살짝 열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나직이 속삭였던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2시 17분 20억 이체 완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눈앞에 있는 오상무라는 것을 시우는 목소리 톤만으로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시우는 회장의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그러고는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해외로 나가는 돈은 실제로는 3군데. 유령 회사를 거쳐서 상무의 개인 계좌로 들어오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시우는 이 이체 패턴이 전형적인 추적 회피 수법이라는 점을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오 상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어린애가 장난이 심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는 윤 회장을 향해 이런 근본 없는 아이의 말을 믿으시는 거냐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지요. 하지만 시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낡은 계산기를 꺼내 들더니 오상무가 그동안 비자금을 조성하며 남겼던 미세한 회계 오차들을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윤 회장은 소년의 천재적인 계산 능력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문가들도 몇 날 며칠을 매달려야 찾아낼까 말까. 한 숫자의 맹점을 이 13살 소년은 단 몇 분 만에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책상을 탁 치며 오상무에게 당장 자리로 돌아가 대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운을 향해 몸을 숙이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잡을 수 있다면 약속한 1억은 물론이고 어머니의 수술비까지 책임지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던졌습니다. 대신 실패하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감옥에 가겠다는 각오보다 여기서 실패하면
어머니를 영영 잃게 된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전부를 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달동네 소년과 거물 회장의 위험하고도 기묘한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시운에게 남은 시간은 단 몇 시간뿐이었습니다.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고 돈을 빼돌리기 전에 시운은 이 복잡한 숫자의 미로 속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비서실 한쪽에 마련된 컴퓨터 앞에 앉은 시운의 등 뒤로 식은땀이 차갑게 흘러내렸습니다. 복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지만 시운은 이 정적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소녀는 화면 가득 쏟아지는 복잡한 숫자들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기호와 데이터의 나열일 뿐이지만 시운의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숫자가 입체적인 지도가 되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시운은 낡은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버튼의 숫자가 다 지워져 손에 익은 감각으로만 눌러야 하는 그 계산기는 시운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시운은 최근 한 달 동안의 모든 자금 흐름을 다시 한번 훑어내려갔습니다. 수천 건의 이체 기록 중에서 시운은 공통 분모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손가락이 계산기를 탁탁 두드릴 때마다 소수점 아래 숫자까지 정밀하게 맞춰지는 소리가 비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기묘한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17분. 그 시간만 되면 회사의 보안망이 아주 미세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시운은 단순히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의 이체 시간 중 오차 범위가 일정한 특정 시간대를 수식으로 증명해낸 것이었지요. 소녀는 책상 위에 놓인 종이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시운의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이번 달 병원비 영수증과 약값 청구서였습니다. 그 낡고 빛바랜 종이에는 시운이 직접 연필로 계산해둔 3,48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물 자국과 함께 번져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태성그룹 건물 안에서 소년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열려있던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과 함께 오상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주위의 눈치를 살피더니 시운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소년의 작은 어깨가 그의 소나기 안에서 비명을 지르듯 가늘게 떨렸습니다. 오상무는 시운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는 매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세상에는 건드려선 안 될 숫자가 있고 그 선을 넘는 순간 내 엄마의 약값보다 훨씬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거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시운은 공포에 질려 숨을 멈췄습니다. 오상무는 바닥에 떨어진 병원비 영수증을 구둣발로 짓밟으며 비웃었습니다. 그는 이미 시운이 달동네 단칸방에 산다는 것과 어머니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상무는 시운의 모니터를 강제로 끄더니 지금이라도 도망가지 않으면 도둑으로 몰려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시운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무서운 어른을 피해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운은 짓밟힌 영수증 너머로 오상무의 눈동자 속에서 일렁이는 미세한 불안함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찾은 2시 17분의 기록이 그의 목줄을 죄는 결정적인 열쇠라는 확신이 든 순간이었습니다. 오상무가 자리를 뜨자 시운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소녀는 짓밟힌 영수증을 소중히 주워 주머니에 넣고
다시 계산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오상무가 손을 쓰기 전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시우는 병원에서 계속해서 걸려오는 전화를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경고음이 들려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지만 시우는 지금 이 숫자의 미로를 탈출하는 것만이 어머니를 살릴 유일한 방법임을 되새겼습니다. 소년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더욱 빨라졌고 집무실 내부의 긴장감은 폭발하기 직전의 풍선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오상무가 떠난 뒤 비서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꺼져버린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화면이 들어오자마자 보인 것은 복잡하게 얽힌 숫자들의 나열이었습니다. 시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원 중환자실 차가운 의자에 앉아 홀로 어머니를 지키고 있을 자신의 처지를 떠올렸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소년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숫자를 파고드는 집중력을 날카롭게 벼려주었습니다. 시우는 오상무가 마지막으로 건드렸던 로그 기록을 다시 살폈습니다. 오상무는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접속 흔적을 지우기 위해 회사 내부가 아닌 해외에 있는 가상 서버를 거쳐 들어오는 수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시운의 눈에는 그가 놓친 아주 작은 실수가 보였습니다. 바로 데이터 전송 속도의 미세한 차이였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이동할 때 흔적을 남기는데 오상무가 사용한 특정 프로그램은 전송 과정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데이터가 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낡은 계산기를 연신 두드리며 그 미세한 시간차를 계산해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오상무만이 사용하는 관리자 고유의 접속 코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소녀는 책상 위에 놓인 종이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오상무가 숨겨놓은 비자금의 최종 목적지로 가는 좌표였습니다. 시우는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기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상무가 조작한 보안 프로그램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소녀는 모니터 화면에 오준혁이라는 이름이 적힌 비밀 폴더가 나타나자 주먹을 꽉 쥐고 아주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잡았다. 소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폴더 안에는 그동안 태성그룹에서 빠져나간 수십억 원의 돈이 어떤 경로로 세탁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 뇌물이 흘러갔는지 적힌 상세한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우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이 자료만 회장에게 전달하면 모든 것이 끝날 터였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도 달동네의 지긋지긋한 가난도 모두 청산할 수 있다는 희망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시우는 서둘러 자료를 USB에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시우는 그 작은 USB를 마치 어머니의 손을 잡듯 아주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화면 아래쪽 바가 100%를 향해 달려갈 때 시운의 입가에는 아주 오랜만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USB 저장이 완료되는 순간 비서실의 모든 불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우는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USB를 가슴팍에 꼭 품고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거구의 사내들이 시운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시운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차가운 손바닥이 소년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잠시 후 비서실의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시운의 눈앞에는 오상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시온이 방금까지 품에 안고 있던 USB를 억지로 빼앗아 들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보안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안팀장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은빛으로 빛나는 차가운 수갑이었습니다. 오상무는 바닥에 내팽개쳐진 시온을 내려다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내가 말했지.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고. 이제부터 내가 한 짓은 회장님의 비자금을 빼돌리려다 들통난 어린 도둑의 소행이 될 거다. 시우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명히 증거를 찾았는데 오히려 그 증거가 자신을 올가매는 덫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녀는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엎드려 절규했습니다. 자신은 도둑이 아니라고, 저 상무가 진짜 범인이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운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수갑을 찬 소녀는 그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소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빗물처럼 번지며 시우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시운의 가느다란 손목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채워진 수갑은 13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시린 것이었지요. 오준혁 상무는 바닥에 쓰러진 시운을 내려다보며 승리자의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조작된 증거물들을 회장의 책상 위에 하나둘씩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운이 사용하던 낡은 계산기 옆에는 마치 시운이 훔치려 했던 것처럼 꾸며진 회사의 기밀 서류들과 거액의 수표 몇 장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보고를 받은 윤 회장이 굳은 얼굴로 집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오 상무는 기다렸다는 듯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가 회장님의 신뢰를 역이용해서 회계 서버에 침입했고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자금을 빼돌리려던 현장을 보안팀이 급습했다는 거짓 보고를 올린 것이지요. 윤 회장의 눈길이 시운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소년의 천재성에 감탄하며 희망을 걸었던 노회한 회장의 눈빛은 순식간에 배신감으로 가득 찬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윤 회장은 시운의 앞에 서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감히 나를 속이고 내 뒤통수를 치려 했느냐는 회장의 말에 시운은 고개를 미친 듯이 가로저으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오상무는 시운이 만졌던 USB에서 시운의 지문만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윤 회장은 몸을 부르르 떨며 소년에게 약속했던 장학생 지원은 물론이고 모든 금전적 보상을 취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시운에게 남은 것은 1억 원의 보상이 아니라 평생을 따라다닐 도둑이라는 주홍 글씨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운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액정 화면에는 서울병원이라는 글자와 함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지요. 오상무는 그 휴대폰을 구둣발로 툭 차서 소년의 손이 닿지 않는 구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시우는 수갑 찬 손을 바닥에 짚으며 윤 회장의 구두 근처까지 기어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전화를 받게 해달라고. 지금 엄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며 피눈물을 쏟아냈지만 윤 회장은 냉정하게 시선을 돌리고 집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마지막 전화의 진동이 멈추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시우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엄마 곁에서 비명처럼 울리던 산소 수치 급락 경고음이 멈추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소년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돈도 신뢰도 그리고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의 가느다란 생명줄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끊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우는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맞댄 채 꺽꺽거리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오상무는 그런 시운의 귀에 대고 다시 한번 아주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법이라며 주제도 모르고 덤빈 대가를 톡톡히 치르라고 말이죠. 그는 경비원들에게 소년을 당장 경찰에 넘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고 시우는 차가운 빗물이 스며드는 경찰차 뒷좌석에 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성그룹의 화려한 불빛은 이제 시운에게는 닿을 수 없는 저 멀리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시우는 멍하니 창살 너머의 어둠을 보았습니다. 수갑은 풀렸지만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은 소년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줄 사람이 단 한 명만이라도 있었더라면, 아니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만이라도 들을 수 있었더라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시우는 자신의 품 안에서 뺏겨버린 USB를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소녀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길고 긴 절망의 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시운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오상무가 놓쳤던 마지막 숫자들이 소리 없이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는 시운의 눈동자는 깊은 늪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소년의 머릿속에서는 오상무가 비웃으며 건넸던 마지막 말들이 숫자가 되어 소용돌이쳤습니다. 유치장 밖에서는 시운을 조사하러 온 형사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고 멀리 복도 끝에서는 오상무가 윤 회장을 안심시키며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록 증거가 담긴 USB는 뺏겼지만 범인이 절대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시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유치장 창살 너머로 윤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년의 마지막 얼굴을 확인하러 온 회장의 눈에는 여전히 서늘한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우는 쇠창살을 붙잡고 윤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상무님이 보여준 USB 기록, 그거 가짜예요. 숫자는 절대로 그렇게 정직하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윤 회장은 콧방귀를 끼며 돌아서려 했지만 시운에 이어지는 말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운은 오상무가 접속했던 서버의 실제 IP 주소와 그가 조작한 접속 기록 사이에 존재하는 0.05초의 시간 차이를 조용히 읊어 내려갔습니다. 시운은 오상무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위조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상무는 시운의 지문을 심기 위해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유한 관리자 코드가 강제로 로그에 남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우는 회장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지금 당장 노트북을 가져와서 서버의 뒷문을 확인해 보면 상무의 이름으로 된 접속 기록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소년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확신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윤 회장은 자신의 비서를 시켜 유치장 안으로 노트북 한 대를 들여보냈습니다. 형사들의 제지도 회장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갑 자국이 남은 손목이 시려왔지만 소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시운이 특유의 천재적인 감각으로 보안망을 파고들자 화면에는 오상무가 지금 이 시간에도 증거를 완전히 인멸하기 위해 해외 서버에 접속해 있는 실시간 로그 기록이 붉은색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시각 오상무는 회장실에서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지시를 받은 보안팀이 들이닥쳤을 때 그의 앞에는 시운이 유치장에서 전송한 실시간 범행 증거가 대형 모니터에 가득 떠 있었습니다. 오상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꾸민 조작이라며 발악했지만 시운이 찾아낸 오준혁 상무만의 고유 관리자 암호와 접속 기록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시운을 옥죄던 유치장의 문이 열렸고 대신 오상무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윤 회장은 유치장 밖으로 나오는 시운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듯 회장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운은 승리의 기쁨보다 먼저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유치장 안에서 간절히 바랐던 병원으로부터의 연락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는 기적 같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소년의 억울함을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사람을 보내 밀린 병원비를 전액 결제했고 덕분에 수술이 무사히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우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달동네 소년의 무모한 도박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준혁 상무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며 내뱉은 마지막 발악은 독사처럼 매서웠습니다. 그는 경찰차에 타기 직전 몰려든 기자들을 향해 태성그룹에 숨겨진 비자금 장부가 담긴 파일을 전송했다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순식간에 평화롭던 본사 건물 앞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고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팀이 들이닥쳤고 태성그룹 윤태성 회장은 도둑을 잡으려다 오히려 거대한 탈세와 횡령의 몸통으로 지목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은 마음에 고개를 떨구었지요. 검찰 관계자들은 회장을 압박하며 오상무가 제보한 장부의 내역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수백억 원의 자금이 특정 연구소로 흘러들어간 기록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것이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복잡하게 얽힌 회계 장부 앞에서 노인의 목소리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때 경찰 조사를 마치고 막 풀려난 시운이 집무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시운은 엉망이 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소녀는 검찰 관계자들과 윤 회장 사이에 놓인 그 문제의 장부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주변에서 아이가 무슨 짓이냐며 끌어내려 했지만 시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낡은 계산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장부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아주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탈세 장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회장님이 회사를 살리려고 남긴 마지막 증거예요. 시우는 오상무가 조작해놓은 장부의 숫자들이 실제 은행 거래, 전산망과 어떻게 다르게 적혀 있는지를 역으로 추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머릿속에서는 수백억 원의 자금 흐름이 다시 입체적인 지도로 펼쳐졌습니다. 시우는 오상무가 비자금이라고 주장했던 자금들이 실제로는 부도 위기에 처한 국내 핵심 연구소의 원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투입된 연구 구제 자금이라는 사실을 숫자로 증명해냈습니다. 소녀는 장부의 오차를 수정하며 만약 이 돈이 비자금이었다면 발생했어야 할 이자, 계산과 실제 집행된 내역의 차이를 소수점 하나 틀리지 않고 짚어 내려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은 13살 소년이 쏟아내는 정교한 회계 분석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운이 짚어낸 증거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던 검사들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실제로 장부 곳곳에는 오상무가 회장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끼워 맞춘 흔적들이 시운의 계산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검찰 측은 탈세 정황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구속 직전까지 갔던 윤 회장은 극적으로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년이 도둑을 잡은 것을 넘어 회장과 회사의 운명 자체를 구해낸 것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집무실에는 윤 회장과 시운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윤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시운의 낡은 계산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이 지킨 것은 돈 20억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이 담긴 명예였다는 것을 깨달은 회장의 눈가에 뜨거운 기운이 서렸습니다. 윤 회장은 시운에게 고개를 숙여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오상무가 짓밟았던 병원비 영수증 대신 시운의 이름이 정자로 적힌 새로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시운의 어머니를 위한 최고의 의료진 지원과 시운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태성그룹의 장학생 증서였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로비에는 과거의 낡은 모습 대신 현대적이고 웅장한 유리벽이 세워졌지만 그 중심에는 변하지 않은 풍경 하나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회장실 입구 전시장 가장 높은 곳에 소중히 보관된 낡고 투박한 계산기 하나였습니다. 숫자가 다 지워져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그 물건은 이제 태성그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가장 고귀한 보물이 되어 있었지요. 성인이 된 시우는 이제 태성그룹의 최연소 재무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윤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셨고 시우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숫자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시우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보며 문득 20년 전 빗속에서 회장의 차를 가로막았던 그 어린 소년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이 가졌던 건 오직 낡은 계산기 하나와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절박함 뿐이었지요. 시우는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예전에 자신처럼 허름한 옷차림을 한 아이들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에서 매년 진행하는 희망 숫자 장학금의 대상자들이었지요. 시우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며 가만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꺼낸 작은 기념품을 건네며 아주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숫자는 너희를 속이지 않는단다. 너희가 진심을 다한다면 숫자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야. 그때 은퇴하여 휠체어에 앉은 윤 회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시운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시운을 바라보는 회장의 눈빛만큼은 20년 전 집무실에서 소년의 천재성을 발견했을 때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시운의 어깨등을 두드리며 자신이 평생 했던 선택 중 가장 잘한 일은 그날 빗속에서 소년을 차에 태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우는 회장의 손을 꼭 쥐며 자신 또한 그날 회장님이 열어준 차문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었다고 화답했습니다. 오준혁 상무는 그날 이후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고 그가 가로채려 했던 수십억 원의 자금은
이제 시운의 손을 거쳐 수천 명의 아이를 살리는 장학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악이 파놓은 숫자의 함정은 결국 선의의 도구가 되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 셈이지요. 시운은 아이들과 함께 본사 광장에 세워진 기념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시운이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온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진실은 반드시 계산된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시우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업무를 시작하기 전 전시함에 놓인 낡은 계산기를 손가락으로 살며시 쓸어보았습니다. 그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 너머로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과 윤 회장의 묵직한 신뢰가 동시에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는 이제 어른이 되어 더 큰 숫자의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빗속을 달리던 그 간절한 진심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한 소년의 무모한 도전으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또 다른 아이들의 꿈이 되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긴 이야기 카네이션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회장님 곁에 악마가 보여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평생 사람의 기운을 읽으며 숨죽여 살아온 72살의 경비원 박노식. 그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광경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단지 내 펜트하우스에 사는 유통업계의 거물 최 회장. 그가 새벽 일찍 중요한 조찬 모임을 위해 정장 차림으로 나서던 찰나 평소 조용하던 10살 소년 영호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기 시작한 겁니다. 회장님, 지금 옆에 있는 저 아저씨 뒤에 시커먼 악마가 보여요. 당장 피하세요. 주변 경호원들이 경악하며 아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영호는 실성한 듯 비명을 지르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도대체 이 보잘것없는 소녀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리고 은퇴한 노병 노식은 왜 이 위험한 소동에 자신의 전부를 걸게 될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단 한 번의 섬뜩한 경고가 불러온 잔혹하고도 뜨거운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당장 저 미친 아이를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는 건가? 정막을 뚫고 터져나온 최 회장의 고함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주차장 천장을 때렸습니다. 단정한 수트 차림으로 차에 오르려던 최 회장의 얼굴은 모욕감과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그를 수행하던 경호원들은 영호의 가녀린 팔을 무자비하게 잡아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공중에 붕 뜬 채 뒤로 내팽개쳐졌지만 영호는 바닥을 긁으며 다시금 회장의 구두 발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처절한 몸부림은 마치 지옥 불길을 피하려는 짐승의 단비명 같았습니다. 저 아저씨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내 말 좀 믿어주세요. 아이의 눈동자는 공포를 넘어선 무언가에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는 최 회장의 15년 신복 강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강 실장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아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경비실 입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박노식의 눈에는 기괴한 광경이 포착되었습니다. 강 실장의 서늘한 미소 너머로 소름 끼치도록 거대하고 축축한 탐욕의 그림자가 최 회장의 목덜미를 휘감고 있는 환영이 보였던 것입니다. 노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72해를 살며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건설사의 보안 책임자였습니다. 사람의 눈동자 굴림 하나만으로 거짓을 가려내고 어깨의 미세한 떨림으로 배신자를 찾아내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촉은 그에게 영광 대신 비극을 안겨주었습니다. 타인의 속마음을 낱낱이 읽어내는 남편과 아버지를 가족들은 괴물이라 불렀고 결국 노식은 외톨이가 되어 이 낡은 아파트의 경비실로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는 영호를 보며 노식은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영호는 이 단지에서 가장 가난한 지하방에 사는 아이였습니다. 부모도 없이 병든 할머니와 사는 아이는 늘 동네 사람들에게 넋나간 애라며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노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왜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숨을 못 쉬는지, 왜 유독 악취가 나는 사람 앞에서 구토를 하는지를 말입니다. 아이 역시 자신처럼 사람의 본질을 육체로 느껴버리는 저주받은 감각을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혐오스러운 듯 흙먼지가 묻은 바짓단을 털어내며 차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강 실장은 정중하게 차 문을 닫으며 경비실 쪽의 노식을 향해 짧은 눈길을 던졌습니다. 그 눈빛은 경고였습니다. 자신의 영역에 발을 들이지 말라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이는 살이었습니다. 노식의 등 뒤로 식은 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차가 멀어지자 경호원들은 쓰레기를 버리듯 영호를 바닥에 팽개치고 사라졌습니다. 노식은 비틀거리며 달려가 먼지투성이가 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심장은 마치 터질 듯한 기계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노식의 낡은 경비복 소매를 붙잡으며 꺽꺽거리는 숨을 내뱉었습니다. 아저씨, 봤죠? 저 아저씨 뒤에 검은 구멍이 회장님을 삼키려고 해요. 회장님 곧 죽을지도 몰라요. 노식은 아이의 입을 거친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파트 베란다마다 잠에서 깬 주민들이 이 광경을 흥미진진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노식은 직감했습니다. 이제 평온했던 자신의 은둔 생활은 끝이 났음을. 그리고 저 가련한 아이가 본 것이 자신의 눈에 보인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에 노식의 가슴 속에는 10년간 억눌러왔던 보안 팀장의 본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동이 아니라 거대한 악의 기운이 평범한 일상을 집어삼키려는 전조였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주차장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노식은 품 안에서 파들파들 떨고 있는 영호를 달래며 경비실 안쪽 낡은 소파에 앉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작은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손등에서는 미세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노식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영호의 머릿속에는 그 섬뜩한 악마의 형상이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박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단지 내 주민들의 시선은 냉담했습니다. 저 집 애가 또 사고를 쳤네. 경비원은 대체 뭘 하길래 애 관리를 저렇게 해? 웅성거리는 비난의 목소리가 경비실 창문을 넘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하지만 노식의 귀에는 그런 소음 따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최 회장의 뒷모습을 집어삼킬 듯 일렁이던 강 실장의 그림자만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것은 노식이 수십 년 전 자신의 아들을 잃기 직전에 목격했던 그 죽음의 징조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한편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아파트를 빠져나간 최 회장의 세단 안은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영호의 목소리를 되새겼습니다. 악마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평소라면 미친 아이의 헛소리라 치부했을 텐데
묘하게도 그 목소리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회장은 슬그머니 백미러를 통해 운전석 옆에 앉은 강 실장을 훔쳐보았습니다. 15년간 자신의 수족이 되어온 사람. 그 누구보다 성실했고 자신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던 충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 실장의 시선과 거울 속에서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찰나였지만 그 눈 속에 담긴 것은 굶주린 짐승의 안광과도 같은 서늘함이었습니다. 강 실장은 회장의 시선을 느끼자마자 순식간에 표정을 관리하며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많이 놀라셨지요? 요즘 아파트 단지에 부쩍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저런 불결한 아이가 회장님 몸에 손을 대다니 제가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오늘 당장 관리사무소에 압력을 넣어 저 아이와 경비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실장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서늘한 도끼는 회장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지병인 심장 질환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영호의 외침을 들은 이후부터 자신이 매일 아침 강 실장이 챙겨주는 약을 먹을 때마다 목구멍이 타들어 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시 아파트 경비실. 노식은 결심한 듯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가죽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현직 보안팀장 시절 배신자들의 관상과 습성을 기록해 두었던 비망록이었습니다. 노식은 영호에게 다가가 눈을 맞추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호야, 아까 그 아저씨 뒤에서 본 거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겠니? 무서워하지 말고 아저씨한테만 말해봐. 영호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회장님 가슴에 까만 실을 칭칭 감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숨을 쉴 때마다 그 실을 조금씩 잡아당기고 있었고요. 아저씨, 회장님 곧 숨이 막혀서 쓰러질 거예요. 그 까만 실이 심장을 다 덮어버렸거든요. 영호의 묘사는 노식이 과거에 보았던 서서히 말려 죽이는 배신자의 전형적인 기운과 일치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비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관리소장과 건장한 사내 몇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씨, 당신 미쳤어? 회장님한테 신뢰를 범한 애를 감싸고 돌아? 당장 짐 싸. 그리고 이 꼬마 녀석도 오늘부로 이 단지에서 발 못 붙이게 할 줄 알아. 강 실장의 손길은 생각보다 훨씬 빨랐고 잔인했습니다. 노식은 무능력한 노인네처럼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경비실 천장의 형광등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결코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식은 조용히 영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몰락한 영웅과 버림받은 소년, 두 사람의 위험한 공조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쫓겨나듯 경비실을 나온 노식과 영호의 앞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소장은 노식의 낡은 짐가방을 빗물 고인 아스팔트 위로 던져버렸고 영호의 할머니는 넋이 나간 채 아이의 손을 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노식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진실을 본 자들의 눈을 멀게 하려는 강 실장의 잔인한 경고라는 것을요. 하지만 노식은 차마 영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치밀어 오르는 비겁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십수년 전 자신이 읽어낸 배신의 징조를 세상에 알렸다가 도리어 아들을 잃어야 했던 그 참혹한 기억이 비구름처럼 그를 덮쳐왔습니다. 내가 나서면 안 된다. 내가 입을 여는 순간 이 아이도 나처럼 망가질 것이다. 노식은 애써 고개를 돌리며 영호의 할머니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여기서 멀리 피하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영호도 앞으로는 아무것도 못 본 척하게 하세요. 영호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노식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저씨도 무서운 거죠? 저 아저씨 뒤에 있는 악마가 아저씨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영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가늘게 떨렸습니다. 노식은 끝내 대답하지 못한 채 자신의 낡은 우산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도망이었고 소명을 저버린 자의 비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 아파트 단지에는 불길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식이 인근 낡은 여인숙에 짐을 풀기도 전이었습니다. TV 속보에서는 최 회장이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긴급 이송되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인은 원인 불명의 급성 심정지. 하지만 노식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심정지가 아니라 영호가 말했던 그 검은 실이 마침내 회장의 심장을 완전히 조여버린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식은 자책감에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자신이 외면한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경비원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과거의 보안팀장으로 돌아가 회장에게 직접 경고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따로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 귀퉁이에 최 회장의 저택 앞에서 울부짖으며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영호와 할머니의 모습이 잡힌 것입니다. 강 실장이 최 회장의 발작 원인을 아이의 위협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몰아세워 영호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것이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노식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침묵함으로써 아이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아들을 지키지 못했던 못난 아버지가 이제는 자신과 닮은 눈을 가진 이 가련한 소년마저 사지로 내몰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식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서랍에서 가죽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감춰두었던 낡은 신분증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가공인 특수보안 전문가 박노식.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이름이자 그가 가장 혐오했던 자신의 본습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의 빈 페이지에 강 실장의 얼굴을 떠올리며 날카로운 선들을 그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관상을 넘어선 사냥감을 포착한 포식자의 해부도와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괴물이라면 그 괴물 같은 능력으로 악마를 잡아주마. 노식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나갈 만큼 형형한 기계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숙 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소명을 거부하는 노인이 아니라 소년을 지키기 위해 칼을 다시 잡은 노병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최 회장이 실려간 병원으로 향하는 노식의 눈빛은 이미 아까의 나약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심장을 꿰뚫기 위해 어둠 속에서 갈아온 날카로운 칼날 그 자체였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병원에 도착한 노식의 앞은 이미 강 실장이 배치한 사설 보안 요원들로 가득했습니다. 평범한 노인의 몸이라면 입구 컷을 당했겠지만 노식은 과거 보안팀장 시절 몸에 익혔던 시선 분산법과 사각지대 이용수를
발 위에 쥐도 새도 모르게 VIP 병동층에 잠입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녹슨 엔진이 다시 불을 뿜듯 뜨겁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VIP 병동의 육중한 문 너머 최 회장은 각종 의료기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상 옆에는 강 실장이 마치 슬픔에 잠긴 효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식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강 실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짜릿한 전율이었습니다. 노식은 복도 구석 비상구 문틈으로 강 실장이 간호사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회장에게 투여될 새로운 수액팩이었습니다. 노식은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와 과거 현역 시절 쓰던 초소형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10년 넘게 장롱 속에 처박아 두었던 물건들이었지만 그는 매일같이 이것들을 닦고 기름치며 언젠가 찾아올 악마의 시간을 대비해 왔습니다. 노식은 소리 없이 움직여 병실 천장의 환풍구 틈새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강 실장이 병실을 비운 짧은 틈을 타 회장의 차트에 적힌 약물 리스트를 낱낱이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던 강 실장이 복도에 떨어진 노식의 낡은 단추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누가 여기 있었나? 강 실장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설 보안 요원들이 즉각 무전을 치며 복도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식은 숨을 죽인 채 청소 도구함 안에 몸을 구겼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영호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여기 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영호였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노식의 기운을 따라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강 실장의 시선이 영호에게 향했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강 실장이 영호의 덜미를 잡으려 손을 뻗는 찰나 노식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노식은 청소 도구함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강 실장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72살 노인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인한 악력이었습니다. 강 실장은 당황하며 노식을 바라보았지만 노식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비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수십 배는 더 치밀하고 잔인한 사냥꾼의 눈이었습니다. 강 실장, 자네가 회장님 약에 무엇을 섞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지 내가 다 알고 있네. 노식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주변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노식은 미리 준비한 최 회장의 비밀 장부 사본현역 시절 습관적으로 모아둔 배신자들의 리스트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강 실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노식은 영호를 제 뒤로 숨기며 강 실장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만든 지옥에서 내가 어떻게 타 죽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해주지. 노식은 영호를 데리고 당당히 병동을 빠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요원이 그를 에워쌌지만 누구 하나 늙은 사자의 기세에 눌려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관문은 통과되었습니다. 노식은 비로소 영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영호야. 너무 늦게 내 손을 잡았구나. 이제 아저씨가 내가 본 그 악마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주마. 영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본격적인 반격,
악마 사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식과 영호는 병원을 빠져나와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 강 실장은 노식을 단순한 경비원이 아닌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간주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노식은 영호를 인근의 작은 사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의 주지 스님은 과거 노식이 보안 팀장 시절 목숨을 구해준 적 있는 유일한 조력자였습니다. 이 아이를 잠시만 맡아주십시오. 제가 매듭지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노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노식의 옷깃등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저 아저씨 뒤에 있는 그림자가 이제 아저씨를 쫓기 시작했어요. 제가 같이 가야 그 그림자가 어디서 덮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아이의 눈은 공포로 젖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노식의 수첩에 적힌 그 어떤 배신자들의 눈보다도 정직하고 단단했습니다. 노식은 결국 영호와 함께 강 실장의 은밀한 본거지, 즉 최 회장의 비자금과 약물이 관리되는 유통그룹의 옛 물류창고 기록실로 향했습니다. 물류창고 주변은 강 실장이 심어놓은 사설 요원들로 삼엄했습니다. 노식은 어둠 속에서 영호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영호야, 지금부터는 내가 나의 눈이 되어줘야 한다. 사람이 아니라 기운을 봐라. 누가 가장 차갑고 누가 가장 불안해하는지. 영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왼쪽 끝방에 아주 매운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엔 날카로운 쇳덩이 기운이 느껴지고요. 영호가 가리킨 곳은 창고의 유일한 사각지대이자 무장한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초소였습니다. 노식은 소리 없이 움직여 소음기를 장착한 듯 조용히 경비원의 허점을 찔러 무력화시켰습니다. 기록실 안은 곰팡이 냄새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노식은 손전등의 빛을 최소한으로 줄인 채 10여 년 전의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실장이 최 회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조작했던 과거의 사건들, 그리고 회장의 심장을 서서히 멈추게 한 그 약물의 출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여기에요, 아저씨. 여기서 아주 시커먼 연기가 나요. 영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바닥 깊숙이 숨겨진 작은 금고였습니다. 금고 안에는 뜻밖의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가짜 사망 진단서와 이미 강 실장의 명의로 이전된 차명 주식 양도 증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체불명의 푸른색 액체가 담긴 작은 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식은 그것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최 회장이 매일 아침 영양제라 믿고 마셨던 것이 바로 이 독약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때 기록실의 무거운 철문이 삑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역시 박 팀장님답군요. 여기까지 찾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강 실장의 비릿한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예리한 빛을 내뿜는 권총 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 실장의 뒤로는 수십 명의 요원이 복도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노식은 당황하지 않고 영호를 제 등 뒤로 숨겼습니다. 강 실장, 자네는 사람의 눈은 속였을지 몰라도 하늘의 눈과 이 아이의 눈은 속이지 못했네. 노식의 눈은 이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늙은 맹수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강 실장은 비웃으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하늘의 눈? 그런 건 죽은 뒤에나 찾으시지. 여기서 당신과 저 재수 없는 꼬마는 실종 처리될 거니까. 긴박한 대치 상황. 노식은 손에 든 증거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영호는 노식의 허리를 껴안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지금이에요. 저 아저씨 발밑에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 순간 노식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섬광탄을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눈을 찌르는 백광이 기록실을 뒤덮었고 아비규환의 비명 속에서 노식은 영호를 품에 안은 채 창문 밖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이제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세상의 가장 밝은 곳으로 끌어올려 악마의 목을 치는 일뿐이었습니다. 창고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노식과 영호의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만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노식은 가슴 안쪽에 품은 증거 서류들이 젖지 않도록 외투를 단단히 여몄습니다. 그 서류들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강 실장의 목을 겨누는 마지막 화살이자 최 회장의 목숨을 되살릴 유일한 해독제였습니다. 노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근처 버려진 공사 현장의 컨테이너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영호는 추위에 몸을 떨면서도 노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저씨, 저 아저씨가 곧 올 거예요. 아까보다 기운이 더 시커매졌어요. 이제는 사람 냄새가 아예 안 나요. 영호의 말대로 강 실장은 이제 이성을 잃은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식은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챙겨온 서류들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강 실장이 지난 10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비자금 세탁 경로와 최 회장에게 투여한 독성 약물의 성분 분석표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이 모든 지시를 강 실장이 직접 내렸다는 그의 목소리나 필적이 담긴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노식은 수첩 뒷장에 숨겨두었던 낡은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현역 시절 배신자들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개조했던 도청용 장치의 기록 장치였습니다. 그는 이 카드를 강 실장의 사무실 금고 뒤편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수신기와 연결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곧 악마의 심장부로 다시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노식은 영호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영호야, 여기서 잠시만 기다릴 수 있겠니? 아저씨가 저 악마의 진짜 목소리를 담아와야 한다. 하지만 영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저씨 혼자 가면 길을 잃어요. 저 아저씨는 지금 구석구석에 덫을 놓았어요. 제가 그 덫이 없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아이의 눈은 이제 두려움을 넘어선 신비로운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노식은 영호를 데리고 다시 한번 최 회장의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이 병원에 실려간 사이 저택은 강 실장의 부하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식에게는 이 집의 설계도와 비밀 통로가 머릿속에 통째로 들어 있었습니다. 보안팀장 시절 회장의 안전을 위해 자신이 직접 설계에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저택 뒷담의 환풍구를 통해 지하실로 잠입한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강 실장의 서재 바로 밑까지 도달했습니다. 위층에서는 강 실장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조건 찾아내. 그 늙은이와 애새끼가 증거를 가지고 사라지면 우리 모두 끝이야. 병원에 있는 회장도 오늘 밤 안에 처리해. 사인은 합병증으로 조작하고. 노식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 장치의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강 실장의 살인 지시가 생생하게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영호가 노식의 팔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아저씨, 뒤에요. 뒤에 아주 차가운 칼날이. 영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하실의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강 실장의 최측근 행동대장이 예리한 단도를 치켜든 채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노식은 영호를 밀쳐내며 본능적으로 팔을 뻗어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노식의 팔뚝등을 스치며 붉은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노식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해 무력화시켰습니다. 가자, 영호야. 이제 다 끝났다. 노식은 녹음이 완료된 장치를 챙겨
영호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택의 모든 불이 켜지고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노식은 피가 흐르는 팔을 감싸 쥐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악마를 단죄할 완벽한 칼날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대저택을 탈출하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달려나가는 고독한 영웅들의 마지막 질주와도 같았습니다. 세상은 이미 강 실장의 거대한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식과 영호가 대저택을 빠져나와 큰 길로 들어선 순간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구원자가 아닌 차가운 수갑과 요란한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강 실장은 이미 경찰에 노식을 치매 증세가 있는 전직 보안요원의 납치 및 살인 미수로 신고해둔 상태였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노식은 길바닥에 거칠게 짓눌렸고 품 안에 소중히 간직했던 녹음 장치와 증거 서류들은 진흙탕 속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안 돼요. 그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아저씨는 잘못 없단 말이에요. 영호가 울부짖으며 경찰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상한 소리하는 꼬마 녀석도 같이 태워라는 냉혹한 명령뿐이었습니다. 강 실장은 멀리서 우산을 쓴 채 이 광경을 지켜보며 승리자의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식은 진흙 섞인 빗물을 삼키며 강 실장의 눈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은 이제 예리한 이성을 잃고 오직 파괴적인 광기만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노식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가 내민 증거물들은 출처불명의 조작된 자료로 분류되었고 강 실장이 매수한 변호사들은 노식의 과거 아들을 잃은 사건을 들춰내며 그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노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박노식 씨, 당신 아들을 잃고 나서 세상을 향한 복수심에 이런 일을 꾸민 거 아닙니까? 저 아이까지 이용하면서 말이죠. 조사관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의 노식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옆방에서 들려오는 영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영호는 아동 학대 피해자이자 정신질환 의심 아동으로 분류되어 강제로 시설로 보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호는 취조실 벽을 두드리며 노식을 불렀습니다. 아저씨가 말했잖아요. 내 눈이 틀린 게 아니라고. 근데 왜 아무도 안 믿어줘요? 나 무서워요, 아저씨. 아이의 절규가 벽을 타고 노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노식은 자신의 무능력함에 절망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자신의 특별한 감각은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는커녕 사지로 몰아넣는 저주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같은 시각 병원에 누워있는 최 회장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강 실장은 유언장을 조작하여 회사의 모든 권한을 승계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노식에게는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인멸되었고 조력자는 없으며 아이는 지옥 같은 공포 속에 던져졌습니다. 노식은 고개를 떨군 채 차가운 철제 책상 위에 눈물을 떨궜습니다. 72회를 버텨온 노병의 기계가 완전히 꺾여버린 듯한 참혹한 패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노식은 영호가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저씨 발밑에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영호는 노식에게서 여전히 희망의 빛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식은 떨리는 손을 쥐어짜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비록 몸은 구속되었으나 그의 머릿속에는 아직 강 실장이 계산하지 못한 마지막 변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망이 정점에 달했을 때
저지르는 치명적인 자만심이었습니다. 노식은 다시금 예리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무너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영호의 미래까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흐르던 최 회장의 병실. 강 실장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회장의 호흡기를 뗄 준비를 마쳤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그가 매수한 용역들이 철통 같은 감시를 이어가고 있었고 경찰서에 갇힌 노식과 영호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힌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강 실장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70평생 사람의 뒤안길을 읽어온 노식의 치밀함과 아이의 순수한 감각이 불러온 기적이었습니다. 취조실한 절망에 빠진 듯 고개를 숙이고 있던 노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조금 전의 무력함은 온데간데없고 사냥감을 몰아넣은 늙은 사자의 예리한 안광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노식은 자신을 감시하던 형사에게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아주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지금 강 실장이 회장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숨겨둔 마지막 증거는 내 몸이 아니라 강 실장이 가장 믿고 있는 그놈의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노식이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진흙탕 속에서 벌인 몸싸움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보안팀장 시절 익혔던 소매치기 방지 기술을 역으로 이용해 자신이 복사해둔 강 실장의 비리 장부와 녹음기가 담긴 초소형 칩을 강 실장의 코트 안감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강 실장은 자신의 승리에 취해 제 몸에 독이 든 칼날이 박힌 줄도 모르고 당당하게 경찰서를 빠져나갔던 것이죠. 동시에 영호의 비명 섞인 기도가 병원 천장을 울렸습니다. 보호관찰관의 손에 이끌려 병원 로비를 지나던 영호가 갑자기 발작하듯 멈춰서서 소리쳤습니다. 지금이에요. 악마가 회장님 목을 조르고 있어요. 저기 위에 까만 연기가 터지고 있다고요. 영호의 처절한 외침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마침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이사회 간부들과 취재진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노식의 연락을 받은 본청의 특수수사관들이 병동을 덮쳤습니다. 강 실장이 회장의 호흡기 밸브에 손을 대는 찰나 병실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당황한 강 실장의 코트 안감에서 노식이 심어두었던 위치 추적기와 녹음 장치가 요란한 비프음을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 장치에서는 강 실장이 조금 전 서재에서 내뱉었던 오늘 밤 안에 회장을 처리해라는 살벌한 육성이 병동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 실장의 안색은 순식간에 시퍼렇게 질려갔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미친 노인네가 꾸민 짓이라고. 그가 발악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복도는 진실을 확인하려는 사람들과 경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최 회장이 감았던 눈을 떴습니다. 노식이 미리 바꿔치기에 둔 가짜 독약 덕분에 치명상을 피했던 회장이 모든 진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강 실장을 가리키며 나직하지만 서늘하게 명령했습니다. 저 악마를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라.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는 강 실장의 모습은 더 이상 거대한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탐욕에 눈먼 초라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나 병원으로 달려온 노식은 로비 한복판에서 울고 있던 영호를 발견했습니다. 노식은 무릎을 굽혀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영호야, 보렴. 내 눈이 세상을 구했단다. 너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준 영웅이야. 아이의 울음소리는 이제 공포가 아닌 안도감으로 바뀌어 병원 로비에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두 사람의 머리 위를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어둠 속에서 타인의 악의를 읽어내야 했던 두 사람에게 전달된 하늘이 내린 축복이자 진정한 부활의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어느덧 한 달, 아파트 단지의 아침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낡은 경비실 앞에는 더 이상 비난의 웅성거림이 아닌 따뜻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최 회장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깨어난 직후 강 실장을 비롯해 그와 결탁했던 세력들을 단호하게 정리했고 자신의 곁을 지켰던 노식과 영호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최 회장은 노식에게 그룹 전체의 보안 총책임자 자리를, 영호에게는 최고의 교육 환경과 후원을 약속하며 저택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노식은 인자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 낡은 경비복이 제 몸에 가장 잘 맞습니다. 화려한 자리보다는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를 지켜주는 이 자리가 제 마지막 소명인 것 같습니다. 노식의 눈빛은 예리한 칼날을 거두고 마치 깊은 호수처럼 잔잔하고 맑았습니다. 대신 노식은 한 가지만을 부탁했습니다. 영호가 더 이상 이상한 아이로 불리지 않고 그 특별한 감각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이 곁에서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노식의 깊은 뜻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떠나기 전 영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본 것이 악마였을지라도 내가 구한 것은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정의였단다. 잊지 마라. 노식과 영호는 단지 내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호는 이제 예전처럼 사람들의 기운에 눌려 숨을 헐떡이지 않았습니다. 곁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같은 눈을 가진 스승, 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호는 지나가는 한 아주머니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저 아주머니 어깨 위에 아주 예쁜 노란색 기운이 있어요. 아마 오늘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요. 노식은 허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영호야. 이제는 무서운 것만 보지 말고 그렇게 세상의 예쁜 빛깔들을 먼저 찾아보렴. 내 능력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지 아니면 따뜻한 위로가 될지는 내 마음먹기에 달렸단다. 노식은 영호에게 자신의 낡은 수첩 대신 깨끗한 새 노트를 선물했습니다. 그 노트의 첫 장에는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노식은 과거 자신의 능력을 저주하며 숨어 지냈던 시간을 영호를 통해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노식은 다시 순찰 가방을 챙겨 일어섰고 영호는 그 뒤를 졸졸 따르며 제잘거렸습니다. 70평생 사람의 어둠만을 보아왔던 노인은 이제 아이의 눈을 빌려 세상의 밝은 곳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져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것은 대를 이어 전해지는 특별한 유산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은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경비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밤, 영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눈을 가진 어른이 곁에서 밤 공기를 함께 마셔주고 있었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촉을 지녔던 아이와 노인. 세상을 뒤흔든 것은 아이의 간절한 한마디였고 그 진실을 끝까지 지켜낸 것은 한 노병의 숭고한 용기였습니다. 아저씨, 내일은 또 어떤 빛을 보게 될까요? 아이의 맑은 질문에 노식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아마 오늘보다 더 눈부신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 긴 이야기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